계속 볼게요. 52쪽에 이제 주거분리 보시면, 주거분리는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분리는 동그라미 1번, 고급과 저급으로 분리되는 니은의 기출 지문이에요. 주거분리는 정의 외부는 주거하고 부의 외부는 피하려는 동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게 기출 지문이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경계적 인급한 고급 주거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요것만 이해하면 쉬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예를 들어서 고급주택이에요. 또는 여기가 저급주택이에요. 그럼 이게 고급주택이 계속 고급주택으로 계속 있기도 하고, 요게 저급주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저급주택이 계속 저급주택으로 유지되기도 하고, 얘가 고급주택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간단한 거, 고에서 저로 바뀌는 이게 뭐죠? 하향여과. 저에서 고로 바뀌는 이게 뭐죠? 상향여과. 그대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렇게 고급 고로 바뀔 때는, 고로 그대로 가든 저에서 고로 바뀔 때는, 고로 바뀌든지 그대로 고로 갈 때는 이거는 주택 가치가 상승해요. 이게. 그런데 요렇게 고에서 저로 바뀌든 계속 저로 가든지 계속 저로 유지되는 요런 경우에는 주택 가치가 안 올라가고 수선비가 더 커요. 공통점이 어떤 개념이냐 이런 거죠. 고로 가든지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요. 지금. 그런데 저로 바뀌든지 계속 저로 가든지 그러면 수선비가 커요. 고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 했던 게 요걸 했던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은 고에서 저 수선비가 크다. 하행리가는 저에서 고급으로 바뀌니까 주택 가치가 크다. 이렇게 했던 게 여기서 나왔던 거라. 사실은. 그래서 그 개념이 52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경계 지역에 인급한 고급 주택, 이게 주택 수수비가 큰 경우 개량하지 않아 점차 노후화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끝에 하향리가 발생하면서 저급주택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수수비가 크기 때문에 저급주택으로 변한다. 지금 한 게 뭘 말한 거냐면, 지금 말한 게 뭘, 저급주택 변하는 게 요걸 말합니다. 요거. 고급주택에서 수선비가 크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저급주택으로 변한다. 요거 한 거예요. 됐죠? 자, 이건 봅니다. 경계적인 급한 저급주택에서 주택 가치 상승이 크다면 재개발되어 고급주택으로 변한다. 그게 요거 말합니다. 요거. 저급주택에서 주택 가치 상승이 이렇게 집주택 상승이 크다면 고급주택으로 변한다. 요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껏 고급주택이 계속 고급으로, 리얼 저급주택이 저급으로, 그거는 나머지 요거와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 보시면 고급에서 주택 가치가 크다면 계속 수세에서 고급주택 말한다. 그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리얼 저급주택에서 수선비가 크다면 계속 저급으로 나옵니다.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저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철저히 공부하지 말고 어떤 개념이냐, 고로 가든지 고로 간다는 거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로 되든지 저로 되는 거는 수선비가 큰 거예요. 앞에 외웠던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해서 우리 여간에서는 끝났고요. 자, 이제 53쪽에 보시면 효율적 시장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효율적 시장을 다루게 될 건데, 요 놈은 기출에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은 이론 문제로, 작년은 계산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녀석인데, 먼저 효율성이라는 게 정보의 효율성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54쪽을 먼저 공부하고 토론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54쪽을 보죠. 이거는 효율적 시장은 표 2개예요. 표 2개만 정확하게 이해 암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표가 54쪽 위에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효율성의 정도를 3단계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약성, 그리고 준강성, 강성. 약성은 효율성이 약하겠죠. 중간 효율성이 중간이고 강성은 세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누느냐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어떻게 이걸 나눴어 라는 개념은 정보의 효율성인데요. 약성에는 과거 정보만 반영됩니다.
준강성은 과거와 현재 정보가 반영됩니다.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반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개념이냐. 요게 과거의 과가 아니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과거, 현재, 그럼 지금 요걸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죠? 그런데 여기는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 정보도 반영이 안 돼요. 과거 정보만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다고 제가 예를 많이 들었냐면 50년 전에 우리나라, 5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 짓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이 뭐 개발된다 하더라도 할아버지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응? 그래? 하고 계속 농사 짓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마을 주민 전부 다. 그럼 뭐냐? 현재 발표되는 정보가 반영이 안 돼요. 과거에 역사적인 사실만 반영되고 현재 정보가 반영이 안 돼. 그만큼 효율성이 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만약에 뭐 그냥 농사 짓고 있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우리 동네 뭐 개발된대. 그럼 농사 안 짓는다고. 이제 농사 지을 필요가 없는 거지. 할렐루야. 개발된다는데. 그죠? 그게 바로 반영되고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현재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발표되자는 미래 정보가 반영된다. 이거는 강성의 꿈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 이거는 과거,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표를 보면 이건 약성에서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 약성에서 과거는 아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중강에서 과거 현재를 분석하는 걸 기본, 이거 기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석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은 언제나 가능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정상이윤과 정상을 넘어가는 초과이윤으로 나누게 되는데 정상이윤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초과이윤은 언제나 불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이냐. 약성에는 과거 정보만 반영되고 투자자도 과거 정보를 분석한다 라는 가정에서 초과이윤이 없어요. 그런데 약성에서 만약에 과거를 넘어가는 현재나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이 있다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준강성에서 당연히 투자자는 과거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데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이 있다. 이게 당연히 없고 정상이윤 언제나 가능한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셨죠? 초과이윤은 정보를 넘어갈 때 초과이윤이 나타난다. 이런 개념을 잘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표 공부할 거예요. 너무나 어쩌면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돌아갈게요. 어떤 개념을 보실 거냐면 53쪽에 자, 효율적 시장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표가 하나 더 있다. 그죠? 거기 보면 약성, 준강성, 강성이 서로 포함 관계로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이 준강성은 약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강성은 약성, 준강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강성은 이 시장을 포함하는 시장이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가운데 표가 요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볍게 표시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에 약성효율적 시장 밑줄. 기억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치는 과거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된 시장이다. 밑줄. 현재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D컷 기술적 분석 밑줄 넘어갑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셔서 2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 밑줄 기업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즉 공표되는 즉시 이게 현재 정보입니다. 현재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D컷 기본적 분석 밑줄 3번 강성효율적 시장 밑줄 기억 과거 정보, 공표된 현재 정보, 비공개, 내부 정보, 미래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초과이윤이 없다라는 개념이죠. 자, 요 개념은 대부분 읽고 이해가 다 되십니다.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개념이 조금 여러분에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 개념은 뭐냐? 할당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장에
여기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투자자 A, B, C가 있습니다. 투자자 A, B, C에게 모두 동일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투자자에게. 그러면 이 동일한 정보가 주어져서 이 투자자들이 투자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정보가 A, B, C에게 골고루 깔렸죠? 이럴 때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다 라는 말은 누구도 여기에서 초과이윤을 얻지를 못합니다. 물론 투자해서 A는 100만원, B는 1000만원, C는 1억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정상이윤입니다. 초과이윤은 없습니다. 네, 정보가 전부 다 골고루니까. 그러면 A보다 C가 노력을 많이 하니까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1억씩 법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3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임대료 빼고 나면. 그런 경우 나타날 수 있어요. 전부 다 정상이윤입니다. 왜?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진 거죠. 특수한 정보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노력해서 발품을 많이 팔아서 많이 버는 거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정보가 주어지면 초과이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이 현재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에서 투자자 A, B, C가 주어지는데요. A, B는 아니지만 C에게는 특수한 미래 정보, 내부 정보가 주어집니다. C에게만 특수한 미래 정보, 발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골고루 정보가 골고루 됐나요? 아니죠. C가 많이 가졌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할당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할당, 배분, 할당이란 말을 배분이라고 바꿔 쓰기도 합니다. 배분이 똑바로 안 됐잖아. 얘가 많이 가졌잖아. 정보를. 이러면 이런 시장에는 얘는 초과이윤을 누리겠죠. 이런 경우는 초과이윤. 이 초과이윤은 누가 누린다? C만 누리. AB는 초과이윤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특수한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누렸다라는 것은 할당이 똑바로 안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은 할당이 안 됐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누렸단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 정보가 골고루 할당이 되면 초과이윤이 없어요. 전부 다 정상이윤입니다. 그 말은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할당이 똑바로 되었다.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당이 똑바로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 그죠? 이게 왔다 갔다 바꿉니다. 어떤 느낌이냐? 이 개념이 우리 교재에 나오는데 그게 54쪽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할당효율적 시장의 D급 봅니다.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윗줄. 그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죠. 할당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하다는 시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결국 돌려서 할당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뭐죠?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만든 표, 즉 54쪽 밑에 있는 표를 볼 겁니다. 이 표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완전은 아까 배웠던 시장입니다. 완전은 모든 정보가 오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완전 경쟁시장은 뭐냐? 정보가 곧 돈입니다. 여기는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어야 되는데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과이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초과이윤이 없어요. 요만큼. 초과이윤이 없어요. 초과이윤이 없으면 뭐라고요? 여기는 할당효율적인 시장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초과이윤을 얻어냈어요. 요게 더 커요. 즉 정보 비용은 100만 원인데 이 정보 가지고 1억짜리 이익을 얻었어. 빼더라도 9,990만 원 이득이 9,900만 원 이득이 남았죠. 그러면 초과가 있습니다. 초과가 있다라는 말은 요거죠. 초과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 이 시장은 할당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재 54쪽 밑에 있는 표입니다. 이 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표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문제가 대부분 다 풀려요.
이 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틀리고 있는 건데, 지금 표는 그러니까 54조 밑에 표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의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거는 뭐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정적으로 완전은 할당이므로 불완전은 할당이 아니다 하면 틀린 겁니다.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불완전도 어떤 조건을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리얼 봅니다. 비록 정보비용 수반되는 시장일지라도 밑줄, 정보비용 수반되는 시장일지라도 밑줄 화살표 찍었어요. 불완전이라고 찍었습니다. 불완전.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자 볼게요.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건 뭐죠? 불완전이죠.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불완전 경쟁일지라도 정보비용과 초과인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말은 초과이 없단 말이죠. 그럼 뭐죠?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불완전이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다. 다시. 불완전이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어떤 조건을 갖추면,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고요. 숱하게 나온 질문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이거 나중에 너무너무 자주 만나게 될 질문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또 있느냐 하면 오른쪽에 6번 볼게요. 6번 독점일지라도 독점, 과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을 불완전 경쟁이라고 합니다. 독점일지라도 독점을 획도한 기업비용이 동일하다면 할당이 될 수 있다. 독점 같은 불완전도 끝에 할당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면. 이걸 이해하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요거라 그랬습니다.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 자꾸 할 겁니다. 나중에 이 개념을 잘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밑줄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밑줄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밑줄. 자, 그게 뭐냐 이거죠. 여기 보면 정보비용이 여기 있죠. 정보비용이 있는 이유는 뭐죠? 불완전해서. 밑에 부동산 시장에서 밑줄 투기가 성립하거나 초과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밑줄 오른쪽에 할당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초과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할당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요건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걸 섞어서 잘 냅니다. 어떻게 해요?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불완전해서 해야 되는데 할당률지 뭐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바꿔서 잘 내니까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요거 관계되는 프린트물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프린트물 3번, 4번을 볼 겁니다. 프린트물 3번 볼까요? 틀린 것은 나와 있다. 그죠? 자, 1번.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맞죠? 금방 밑줄 건 겁니다. 2번.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효율증이지만 할당효율증이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 봅니다. 완전 할당이죠. 당연히. 하지만 할당이 완전이라면 틀렸어요. 왜? 요거 때문에. 포함관계가 다르잖아요. 포함관계가. 완전 할당 맞아요. 할당은 완전하면 안 돼. 요거 때문에. 3번. 강소율지 시장에서도 못하다. 그죠?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초과율을 얻을 수 있다. 틀렸죠? 강성은 초과율이 없습니다. 모든 결과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초과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3번.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봉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독점도 할당이 될 수 있다. 반가워해야 됩니다. 5번은 중복 지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1번하고 같은 지문을 내버렸어요.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4번을 볼 겁니다. 4번. 이건 뭐냐면 지금 요거에 대한 어떤 계산 문제입니다. 요 계산 문제도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요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제 요쪽을 치우고 요쪽에다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풀기 때문에 나중에 요 기출 문제집에 있는 계산 문제 안 풀 거예요. 어느 토지에 1년 후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가 1년 후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칸 한번 볼게요. 개발될 가능성 50%. 그럼 안 될 가능성도 50%입니다. 밑에 봅니다. 1년 후 신도시가 개발되면 6억 6천입니다. 그런데 개발되지 않으면 4억 4천입니다. 자, 정리하면 내가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다. 또 지금 토지를 살 거라. 그런데 1년 후에 개발된다면 얼마라고요? 6억 6천. 안 되면 4억 4천. 요게 50%, 요게 50%. 요 말이죠.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 정보 현재 가치.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토지가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즉 뭐라고 정리하면 불확실한 이런 말. 불확실한 상태의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불확실하다는 말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즉 개락률 6억 6천일 확률이 50% 플러스 개발 안 되는 4억 4천일 확률이 50%. 이게 한마디로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요 토지가 1년 후의 가치예요. 근데 이걸 지금 뭐냐? 1년 후에 6억 4억이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현재 가치로 보내기 위해서는 할인을 합니다. 나누기 1 플러스, 자 봅니다. 할인율이 요수율이 10%죠? 0.1. 1.1이죠? 요거에 몇 년? 1년. 2년이 뭐 한다? 제곱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 계산하면 불확실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토지의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요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은 얼마 나오죠? 5억 나오나요? 5억. 이거 계산하면 5억 요렇게 나옵니다. 이 토지는 뭐냐? 현재 가치가 짜리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개발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즉 확실한 경우의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할 겁니다. 확실한 경우 토지의 현재 가치 100% 개발된다. 100% 개발되면 이 토지가 얼마나 그랬죠? 6억 6천. 그렇잖아요. 이건 1년의 6억 6천이잖아요. 현재 가치로 또 할인할 겁니다. 현재 가치로 하기 때문에 할인하는 거예요. 1 플러스 0.1에 한 번. 계산하면 얼마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얼마라고요? 5억. 확실히 개발되면 얼마라고요? 6억. 그럼 이건 내가 알아낸 정보의 가치는 얼마짜리냐? 1억짜리다. 이 정보는 1억짜리 정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정보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이 좀 이해하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개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느냐면 이 정보는 대부분의 사람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해서 5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한 안에서 6억 개발된다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1억짜리다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보비용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정보는 얼마짜리고 하고? 1억. 그러면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불완전인데 정보는 1,000만 원. 이걸 가지고 초과이익이 더 커져? 1억이니까. 그러면 9천만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죠. 이러면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불완전이면서 할당률지 못한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냐? 1억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 1억. 얻은 가치도 1억. 이렇게 똑같아져 버리죠? 그럼 초과인이 없죠. 이러면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불완전이더라도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나요? 여기에서 나온 이론적 배경의 계산 문제예요. 이게 이런 건데 지금까지는 정보 가치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 조금 더 응용을 시키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개념을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볍게
효율적 시장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55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다시 요약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제 55쪽에 보시면 우리는 이제 지워버렸는데 이쪽에 중요한 거 몇 가지 적어놓은 거 있다, 그죠? 자, 그거 중에서 지대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대이론인데 그러면 이 지대이론 시험에 잘 나옵니까? 네,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지대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지대론에서 세 명의 학자가 중요합니다. 그 세 명의 학자가 중요하고 나머지 이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같이 살펴볼 건데 실제 중요한 건 세 명의 학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뭐냐? 교재 보면 차례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리카도라는 학자가 나오죠. 리카도가 정리한 게 뭡니까? 차액지대라는 게. 자, 밑줄이었습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도 차이와 수학 체감 법칙으로 보았다. 밑줄.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리카도는 차이 때문에 지대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차이냐? 비옥도 차이. 즉 비옥한 토지는 농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가 높겠죠. 비옥도가 낮으면 농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가 낮겠죠.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체감 현상은 비옥한 토지만 있어도 좋겠지만 비옥한 토지가 한정적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투입을 하더라도 생산량이 한정적이라.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는 이런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비옥한 토지와 비옥하지 않은 토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그라미 2번 한계지대 발생하지 않으며 밑줄. 한계지대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리카도의 차익지대는 비옥도 차이가 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라는 걸 엄밀히 보면 리카도나 학자는 고전압파예요. 고전압파는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정리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는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토지예요. 이건 수확량이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생산비가 50이에요.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죠? 50. 이 남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잉여라고 말합니다. 잉여가 뭐가 되느냐? 지대가 된다라는 거죠. 농사가 잘 되니까 남는 게 많겠죠. 그런데 좀 농사가 안 되는 비옥도가 낮은 토지예요. 이건 수확량이 70만 원입니다. 생산비는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남는 게 얼마죠? 20만 원. 그럼 뭐냐? 이건 이 생산비가 아니고 이거는 지대는 잉여다. 이면 남는 거. 남는 게 지대다. 즉 이거는 이건 소장의 몫이고 소장농의 몫이고 소장농의 몫 급여까지 뺀 비용을 빼고 남는 요거는 토지 소유자 몫인 지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비옥한 토지가 좋다라는 건 남는 게 많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왜 한계지에 지대가 없느냐? 요 토지는 뭐냐? 한계지입니다. 여기는 수확량이 50만 원. 수확량이 50만 원. 그러면 비용하고 어때요? 똑같죠? 여기는 남는 게 없다? 0. 그래서 여기는 지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지를 우리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생산에 한계되는 토지. 이런 걸 한계지라고 말하는데 한계지에는 보시다시피 지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비용하고 동일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납득이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농지를 가지고 토지 소유자라 볼게요. 여러분이 농사가 안 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럼 농사 안 된다고 뭐 니 하나 써라 이런 사람 있냐고? 없어. 그럴 바에야 안 주고 말지. 그렇잖아요. 농사 안 주고 말지. 아니 내가 남는 이득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더라 그래도 지대가 발생하는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계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요 단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뭐냐?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로 본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비옥도 이건 결과론적이에요.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원리는 여기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곡물가격의 지대를 결정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밑줄. 곡물가격의 지대를 결정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요 우등지에서 농산물 값이 100에서 120으로 올라갔어요. 비용은 똑같은데
비용 동일한데 농산물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지대도 어떻게 70으로 올라가겠죠? 농산물 값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농산물 값이 올라가니까 지대가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농산물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 두 가지 밑에 1차 모듈로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지대는 지주의 불로소득 잉여다. 비용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두 번째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정리합니다. 마르크스가 정리한 게 두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절대지대라는 게 있죠.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르크스가 바라볼 때는 뭐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내 토지를 쓰려면 나에게 지대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농민은 할 수 없이 토지가 없으니까 지주에게 토지를 사용 대가를 허락받고 그다음에 토지 사용 대가로 지대를 지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농사가 안 되는 한계지가 있어요. 한계지에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이론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마르크스는 만약에 소유권이 없어. 공동 소유야. 그러면 지대가 없겠네? 그럼 물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 지대가 불로소득 때문에 나타났다고 본다면 이렇게 지대가 없어지면 공동생산, 공동소비하면 이게 소유권이 없어지면 공동소유, 즉 소유권이라는 게 없어지면 지대가 없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물가가 될 거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윗줄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 윗줄 요거죠. 한계지도 토지 소유자 요구로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동그라미 3번 지주에 의한 지대 상승이 곡물 가격을 상승시킨다. 즉 지주가 지대를 높게 요구하면 높게 가면 농산물 값이 할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비용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파악하는 즉 이건 지대를 비용의 관점으로 보았다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주에 의해서 곡물 상승이 지주에 의해서 지대 비용 상승에 의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반대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둘을 비교해서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세 번째 티넨이라는 학자가 나온다 그죠? 티넨이 정리한 게 뭐냐? 위치지대라는 개념인데 티넨은 리카도 이론을 발전시켰어요. 리카도하고 유사한데 즉 리카도가 고전학파듯이 여기 나오는 티넨도 고전학파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학파는 아까 말했죠?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 지대를 잉여, 불필요한, 남는 걸로 본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는 거, 불필요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자, 티넨 이렇게 보는 거죠. 요 토지와 요 토지가 비옥도가 동일해요. 즉 여기도 수확량이 100만 원, 100만 원이야. 비용도 똑같이 50, 50이야. 그러면 비옥도가 똑같으니까 리카도 이론에 의하면 지대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지대 같아야 되는데 지대가 달라. 왜 지대가 다르냐라는 거죠. 여기는 도시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여기는 수송비가 안 들어. 수송비가 빵원이야. 그러니까 지대가 50이에요. 여기는 외곽이야. 외곽이니까 그만큼 수송비가 들겠죠. 수송비가 30만큼 들었네. 그래서 빼니까 지대가 얼마죠? 20. 이렇게 지대가 달라진다. 지대가 잉여랑 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달라지느냐? 수송비. 저 위치 때문에 달라진다. 위치가 멀면 수송비가 많으니까 수송비가 많아질수록 지대가 어떻게 될까? 줄어드네. 그러면 중심부는 지대가 높아. 왜? 수송비가 없으니까. 자, 이게 현대 이론에도 중심부는 지대가 높고 외곽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200년에는 농업 입지라는 거죠. 이론이 이론이 발전해서 현대 입지론이 만들어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현대 입지론의 기초가 된 게 요 사람과 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쓸데없는 거 왜 시험에 나오세요? 이게 이론적인 허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 농업 입지거든. 현대는 여러분이 농사 짓는 땅 말고 우리 도시 지역의 중심부는 지대가 높잖아요. 외곽지대가 높잖아요. 왜 그래? 라는 게 이 농업이 저렇게 말하는 게 발전되면서 현대 상업입지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하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 세 명의 학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T는 볼게요. 위치예설 밑줄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대는 농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그다음 수송비를 뺐다 이거죠. 지대는 농산물에서 농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뺐다. 이거 계산 문제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농산물 값이 1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생산비가 50만 원이다. 수송비가 30만 원이다. 지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나오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같은 경우 봅니다.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 일정하다면 그 다음 줄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한다. 기출 질문입니다. 지대와 수송비가 많아질수록 지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깨지니까 이렇게 반비례한다. 이런 관점. 즉 리카도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점점 발전해 나갔다. 이 세 명의 학자가 다시 말하지만 중요하다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시험 어떻게 나오냐? 이 세 명의 학자에다가 다른 이론을 덧붙여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어떤 개념이냐? 솔로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누가 나오면 마샬의 준지대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다른 거 네 번째 볼까요? 마샬이 정리한 게 준지대라는 건데 그럼 요거 뭐냐? 동그라미 1번 밑줄 긋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등의 자본 설비에 생기는 소득이다. 밑줄. 마샬 이렇게 본 거죠.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빌려주면 지대를 받죠.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작물 관계된 기계, 이항기 같은 걸 빌려주면 기계 사용료를 받죠. 똑같네. 지대 같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주고 사용 대가를 받듯이 기계를 빌려주고 사용 대가를 받는 게 지대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기계 이런 것들을 준지대라고 보고 문제는 뭐냐? 동그라미 2번 위줄입니다. 준지대란 단기의 고정 요소에서 계속되는 소득을 말한다.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장기에는 사라지는 지대이다. 밑줄. 이 말은 뭐냐? 이 준지대는 단기에는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 왜? 토지는 장기에도 발생하죠.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계는 100년 쓰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장기에는 소멸하는 소득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간단히 보내시면 됩니다. 주문 다섯 번째. 파레토,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학자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은 경제지대라고 말합니다. 경제지대. 자, 이 파레토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느냐 하면 파레토가 바라볼 때 파레토 이렇게 바라본 거죠. 경제지대라고 이론을 정리한 이유가 뭐냐? 이 토지의 공급이 제한적이라고 본 거죠. 토지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웃돈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토지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웃돈 주고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웃돈 지급되는 요게 경제지대다라는 본 거예요. 파레토는. 자, 어떤 개념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토지는 아까 말에 제한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다른 게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토지가 공급이 제한적이라. 그래서 토지는 우리 지역에 토지가 3개밖에 없어. 제한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가지고 오면서도 수입이 나와요. 뭘 해도. 여기다가 농사를 지어도 수입이 나오고 집을 지어도 수입이 나오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해도 수입이 나와. 다 나와. 그러면 요거에 기본적으로 이 토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수입은 나온다 이 말이야. 뭘 해도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전용 수입이라. 파레토는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잘 사용하면 뭔가 웃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빌려주면 요거보다 한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해.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경제지대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총수입 얼마 발생한다? 나는 3천만 원의 총수입 발생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때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은 최소한의 수입, 토지 가지고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입을 전용 수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웃돈을 경제지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파레토는 뭐라고 보느냐? 파레토는 여기에서 요거는 당연히 받는 것, 요게 지대다라고 본 거죠. 토지 가지고 기본적으로 받는다 이 말이지. 당연히 이 지대 성격이 아니고 요게 지대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레토의 경제지대, 동그라미 2번 밑줄 경제지대. 동그라미 기억 끝에 봅니다.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밑줄. 3번 전용 수입 밑줄.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소득을 말한다. 밑줄. 자, 최소한의 소득을 뭐라 그런다? 전용 수입. 초과 부분을 경제지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우리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손흥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 프로 팀에만 들어가도 연봉 1억이래. 그러면 1억은 당연히 받는 거죠. 전용 수입이야. 그런데 손흥민이 같이 좀 이 빠르면서 윙하면서도 골을 잘 넣는 이런 놈이 많아요? 좀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얘가 몸값이 비싼 거잖아. 그런 애가 수천 명 있어. 그럼 웃돈 안 주겠죠. 그런 애가 몇 명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손흥민, 호날두 몇 명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가치가 높다니 웃돈을 지급하는 거죠. 웃돈 지급이 요만큼.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손흥민 같은 애가 즉 부족할수록, 즉 귀할수록 경제가 커지겠죠. 그게 요거라. 공급이 자 집중.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웃돈이 지급된다. 웃돈이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제한적이라고 말했죠. 제한적. 공급이 제한적. 이 말은 탄력일까요? 비탄력일까요? 우리 대화된다 이제 대화도 되고 이거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웃돈, 경제가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것만 감을 잡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58쪽에 미연 봅니다. 미연. 요소 밑줄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은 작아지고 경제제는 커진다. 밑줄. 금방 말한 게 요거예요. 밑줄 공개. 자, 금방 말한 게 공급이 제한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커진다? 웃돈, 경제지대가 커진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너무 열심히 외우지 말고.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전부 다 웃돈, 경제지대가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이렇게 마시겠죠? 그 느낌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하는 게 있습니다. 요 세 명의 학자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중요하자는 학자들 지금 다루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합니까? 자, 문제가 나올 때 지금 세 명의 중요한 학자, 이 세 명의 학자하고 지문이 5개잖아요. 세 명의 학자하고도 다 문제를 못 만들잖아. 요거하고 요런 것들을 꼽사리로 끼운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세 명의 학자 중요하고 얘들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6번에 보면은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정리한 게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건데 얘도 좀 재밌습니다. 어떤 개념을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집을 구해요. 집을 가는데 자, 도시의 중심부에 임대료가 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외곽입니다. 외곽은 임대료 얼마죠? 30만 원. 그러면 여러분이 중심부에 가고 외곽에 갈 수 있는데 중심부에 가면 수송비, 교통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겠죠. 외곽에 가면 임대료는 싸지만 왔다 갔다 비용이 들잖아. 그걸 즉 수송비, 교통비가 한 2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같은 거. 결론적으로 같은 거 아닌가? 아니 그냥 중심부가 임대료가 비싸고 외곽 임대료가 낮은데 임대료가 낮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수송비가 들니까 그렇잖아. 이게 수송비 없으니까 비싼 거잖아. 쌤심이 아닌가? 그런 개념으로 정리한 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에요. 즉 헤이그는 뭐라고 보냐면은 중심부 임대가 높은 게 이게 5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보지 마라 이거지. 50만 원, 30만 원 안에는 수송비, 즉 교통비가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교통비, 즉 마찰 비용이라는 거는
이 중심부가 임대료 높은 이유는 마찰 비용, 수송비를 절약했기 때문에 비싼 거다 이 말이지. 매각이 임대료 낮은 거는 수송비, 마찰비가 들어가니까 들어간다 이 말이지. 이렇게 마시겠나요? 그게 A거의 마찰 비용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밑줄. 기출 지우니까 밑줄 긋습니다.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은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 마찰이 적어지면 교통수단이 좋다라는 것은 중심부가 되겠죠. 이때 토지 소유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보았다. 즉 뭐냐, 중심부 지대 비싼 게 마찰비 절약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포함하면 마찰비 개점 관점으로 보면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단순 비교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느낌? 그래서 외곽 지역에 수송비, 교통비 드는 걸 중심부에는 아꼈기 때문에 지대가 비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 비용이라면은 단순히 지대만 보는 게 아니고 교통비도 같이 보아야 된다. 이런 개념. 즉 위에 보시면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인데 교통비 전략이 지대다. 여기 교통비 아꼈으니까 지대가 높다. 이해하시겠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느낌? 자, 그 다음에 밀, 독점지대 밑줄 제목만. 밀이란 학자는 독점지대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이 독점지대는 여러분이 뭐와 많이 헷갈리냐면은 우리 앞에 절대지대하고 좀 헷갈려요. 근데 절대지대는 소유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만 밀은 독점지대는 이런 개념입니다. 경제학 책에서는 이게 프랑스 지방의 와인 생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인삼 농사를 지으려고. 인삼. 그런데 인삼은 몇 년 걸리죠 주로? 몇 년 농사 지어야 돼요? 5년이죠 기본적으로. 농사도 지어보고 그래야 결혼이 쉬울 건데. 자, 일단 인삼 농사가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땅은 5년 정도 이렇게 에너지를 뽑아먹어. 땅이 견디지 못해. 5년 동안 이렇게 에너지를 줄 만큼 땅이 이렇게 영양분이 많은 땅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충청도 금산이야. 여기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인삼 농사 지으려면 어디 가야 되죠? 여기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금산 지역의 농지는 한정적이죠. 금산 농지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독점적인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즉 인삼 농사 여기 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인삼 농사 지으면 여기 와야 되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이 땅이 제한적이고 좀 뭐라 그러죠? 독점적이다 보니까 공급이 독점이다 이 말이죠. 여기 말고 농사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인삼 농사 지으려면 여기다 농사 짓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왜? 독점적이니까. 그게 미래 독점지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건 뭐냐면 독점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대가 높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째 알론소. 이름이 좀 특이하죠? 좀 아파 보이는 소죠. 알론소 아닌가요? 네, 그런 느낌. 알론소가 정리한 게 뭐냐면 입찰지대라는 거예요. 입찰지대는 뭐냐? 자, 우리 이론적인 배경은 이미 배웠습니다. 도시의 중심부는 지대가 어때요? 높고 외곽은 지대가 어때요? 낮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정리를 먼저 한 게 아까 T는 위치지대죠. 농업지에서 그게 여기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T내는 위치, 수송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알론소가 발전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땅을 쓰려는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할 사람들이 중심부 토지는 많아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근데 이 땅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럼 중심부는 경쟁이 치열해요. 입찰 경쟁이. 자, 이 땅을 쓸 사람은 이 땅을 쓴 사람 손 드세요 라고 말하면 A 100만원, B 200만원, C 3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 B, C 누구한테 땅을 줄까요? C. 그래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내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 사람이 이 토지를 사용하게 되겠죠? 지대가 높아요. 외곽으로 할수록 경쟁이 어떻게 될까? 적어지겠죠? 그래서 지대가 낮아지는 거예요. 즉 입찰 경쟁에서 지대가 높아진다. 중심부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금액을 찍어내는 사람에게 토지가 할당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입지 경쟁의 결과 최대의 수능가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용자에게 토지가 할당된다. 그래서 여기에 최대 지불 능력 아시겠죠? 가장 많이 적어내는 사람 이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 즉 입찰지대는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한이 0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여기에 지대를 높게 써냈죠. 그럼 나는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양말 장사를 해. 여기 해도 되고 여기도 되잖아.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으면 장사 안 되겠죠. 여기 하면 장사 안 되겠잖아. 임대료 어때요? 높겠죠. 임대료 높은 만큼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런 장사 잘 되는 걸 임대료 다 토해낸다 이 말이야. 그걸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초과율이 0이 되는 수준. 자,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양말 장사하면은 내가 100만 원을 벌지만 여기 양말 장사하면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초과율 200이죠. 200만 원만큼 지대가 더 높아. 느낌? 그러니까 초과율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까 말했듯이 세명학자와 다른 걸 섞어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거 세명학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보충학습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보충학습에 간단하게 보시면 요거는 대체성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자본의 어떠한 대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인데 도시지역과 생산요소 간의 대체성에서는 도심으로 갈수록 도심 밑줄 것이고 두 번째 줄에 대체성이 높다. 두 번째 밑에 집약적 이용 밑줄, 외곽 밑줄, 밑에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조방적 이용 밑줄.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만 감을 잡으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게 도심입니다. 이거만 좀 쉴게요. 도심은 지대, 그럼 땅값이 임대료가 비싸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토지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려서 백화점을 지을 거다. 필요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00제곱미터 땅을 다 쓸 수가 없잖아. 왜? 땅값이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땅을 100제곱미터만 씁니다. 그럼 여기다가 고층 건물을 짓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왜 그런지 생각하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뭘로? 자본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자본 투자를 많이 해서 고층물 올리네? 왜 그렇죠? 토지값이 비싸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렇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외곽을 할까요? 외곽은 땅값이 안 비싸잖아. 굳이 고층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고 널널하게 쓰면 되겠죠? 땅값이 낮으니까. 그래서 굳이 다른 걸로 대체할 필요 없이 토지를 그대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면은 널널하게 사용하는 조방적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힘들게 좀 쉬었다가 뒤에 보도록 하죠. 좀 쉬죠.